이소 선생님 본인의 네. 작품에서도 사회 현상 관심들을 잘 풀어내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잘 풀어내고 있나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네네. 네, 저는 그 작년에 헬프미 시스템이라는 장편을 출간을 했는데 그게 플랫폼 노동을 하는 가족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제 경험이기도 했고 사실 저는 아까 사소설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소설과 노동소설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 삶 속에서는 노동이 너무 깊게 들어와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소설 범위 안에서 노동의 이야기를 쓰나 노동소설 안에서 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나 저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할 때도 어떤 거대한 그런 노동의 의미를 묻는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자기가 노동하는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소설을 쓰는데 그것이 사소설인지 노동소설인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고 경계를 안 두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말한 사소설은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제 장정일 씨가 한 얘기인데 이제 사소설은 공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한 국가도 소설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럼 소설가는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사소설은 노동을 해서 개인의 노동을 다루는 사소설이 아니라 뭐 노동 문제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는 소설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사소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가 뭐 소소한 미시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소설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질문을 던지지 않는 소설. 가령 이게 플랫폼 노동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그 노동을 해서 뭐 그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인물의 행위나 인물들의 행동이나 진문을 통해서 이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주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사소설의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일하고 그냥 뭐 저기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소설이 있나요? 저는 질문을 다 던지는 것 같거든요. 어떤 그렇죠. 소설이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아마 이제 제가 자꾸 다른 장르에게 비하하게 될 수가 있어서 말이 조심스러운데 네. 흔히 말하는 어떤 지금의 트렌드 영화판 소설들이죠. 가령 제가 좀 표현은 좀 그렇게 저는 무협 소설 그냥 좋아했습니다. 좋아하지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령 그 소설을 보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통쾌하고.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어떠냐면은 우리는 일반 소설에서는 일반 소설을 표현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그래서 같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탄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람의 인명이 막 천 단위 만 단위 그냥 소모됩니다. 예, 그런 것들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그거서 저는 악당이니까 통쾌해.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한 사설의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 혹은 이 문제가 해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글을 쓰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비정규직이라는 문제의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은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 인식에도 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잠깐 하는 일이라는 거에 이 담긴 의미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니야. 잠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일하고 사랑을 하고 라는 시의 표제작이 된 컨베이어라는 시에 이런 내용들을 썼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정규직이거든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경계라는 것은 넘나들 수 없이 되게 굳게 높게 세워진 어떤 벽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누구나 공경에 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어떤 사회인식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뭐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보다는 인간 자체 내재한
구별짓기. 이 청년 너는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자리를 있어야 나의 존재의식이 더 뭐랄까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어렵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어때요? 아, 물론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구조적인 문제가 또 선행되어야 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얽혀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의 노동시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노동시장, 뭐 베트남의 노동시장, 그래서 다양한 그 나라들의 노동시장과 또 엮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슈가 반도체 이슈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에 신제품 반도체 기계를 넣으면 우리 이제 조치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살 길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국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만 잘 살면 되는 식의 그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못 산다라고 불리는 국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국보다 노동력이 싼 국가들의 어떤 착취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문제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싼 노동력으로 이윤을 많이 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싼 상품을 생산하는 구조라는 것은 싼 노동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한 문제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노동이 이제 개인의 노동 문제라든지 비정규 청년세대 문제들 또 이전까지 우리가 주목받지 못했던 완전히 은폐되고 있었던 뭐 성소수자 퀴어라든지 이제 젠더 문제들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건 정말 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선배 작가들보다 좀 젊은 작가를 가장 더 활발하고 오히려 이해 더 높을 거라 생각드는데 이런 양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작가로서 이런 흐름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서정 선생님 말씀 들을까요? 저는 이런 문학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소수자 문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그냥 문학이 될 때까지 그냥 보편적인 그냥 문학이 될 때까지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소수자 문학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퀴어 문학만 하더라도 지금 게이와 레즈비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근데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젠더 플루이드라든지 뭔가 논바이너리라든지 나올 만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발굴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는 누구나 다 소수자 정체성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문학이 그냥 보편적인 문학으로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다양성을 계속 가지게 돼서 네. 좀 더 이제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더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학으로 확장됐으면 좋겠다. 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최진희 교수님께서는 저는 문학이 문학의 몫을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학은 계속해서 소수자의 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2022년 문학뿐만 아니라 이전의 문학도 소수자의 편에서 말하고 노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비추지 못했던 부분들을 젊은 작가들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비춰야 할 곳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주 노동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아까 이서수 소설가의 말을 빌리자면 작은 목소리를 큰 목소리로 증폭할 수 있는 작가들이 많아지고 그런 문학이 많아진다면 문학은 아직 건재하고 앞으로도 희망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 하나 좀 던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이지만 저도 한번 당했으니까. 농담이고요. 저희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식의 비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명 비판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소수자 문제에서 세밀하게 들어간 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너무 세말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문학이라는 역할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동시에 한 사회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뭐 김수영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 서울대 경제학 마르쿠스 전공하신 분 계셨는데 그분이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냐 요즘은 젊은 작가들이 너무 디스토피아를 그린다. 물론 아주 중요하고 어두운 지점을 비친 건 좋은데 그래도 문학이 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유토피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자기들 그런 상상이 부족하다. 다만 작가들이 더 나은 세상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은 작가들 나오는데 작가들은 유토피아를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큰 가능성, 거시적인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세말적인 고통, 아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지만 너무 거기에만 천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살짝 표명한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전 단순한 답변은 만약에 제가 부자가 된다면 유토피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그 삶의 그런 세밀한 그런 문제들에 천착해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벗어나기가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상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로또가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문학과 완전히 다른 문학을 하게 될까? 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꿈꾸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런 의지는 있지만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그게 더 고통을 더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는 게 지금 내 역할이다. 알겠습니다. 포장을 굉장히 잘해주셨네요. 네. 그래도 또 많이 팔리면 좋죠. 우리 최지인 선생님께서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반감이 좀 많이 그러니까 약간 반항심이 좀 드는 편인데요. 그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계 경제는 이전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견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되게 비통해하는 슬픈 어조로 저는 그 멘트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금 유토피아라는 것은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환상을 연장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상상력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유토피아라는 상상력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좋은 거 있고. 근데 개편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왔던 어떤 환상들을 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바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계를 디스토피아로 본다라는 것은 김수영의 표현대로 바로 서는 거고 바로 보는 거죠. 바로 서고 바로 보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의 세계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작가들이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그리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방법이고 결코 이 세계가 망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디스토피아라고 불리는 작품들을 쓴 작가들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작품을 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계속하는 게 옳은가 하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늦었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디스토피아라는 건 진짜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인식이 되고 난 후에 가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처를 아프게 후벼파는 거 오히려 이제 그게 문학이라는 말 같습니다.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